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윤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가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여길 수 있지만 윤리 과목처럼 더 깊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사상가와 그들의 입장을 좀 키워드별로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순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의무론은요, 이제 칸트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칸트 하면 의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 사람은요, 결과보다는 그 행동을 한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좋으니 됐어. 결과가 좋으니 좋은 거야. 뭐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하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의무에서 나오는 행위만이 도덕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어떻게 행동했더니 남을 도와준 결과가 됐더라. 이런 것들은 칸트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무는요. 선의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덕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합니다. 정언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언명령의 반대말이요. 가언명령이에요. 가언명령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한다면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언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언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주의와 이제 인격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보편주의는 뭐냐면요. 각자가 가지는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기선 준칙이라고 하거든요. 뭐 경률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나만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각자 가진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 A라는 친구는요. 나는 뭐 거짓말은 좀 필요하다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해도 돼. B라는 친구는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에 대입했을 때는 이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얘는 보편적인 게 되고 이건 자기만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도덕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정언명령이고요. 인격주의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요.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친구를 왜 사귀냐, 친구와의 우정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저 친구가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줘서 저 친구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친구 자체가 좋기보다는 그 친구 사주는 맛있는 거, 공부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게 인격주의예요. 이 두 가지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지켜야 하는 그래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고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구체적인 지킴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으로 대우하라? 뭐 어떻게 대우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각각의 의무가 충돌할 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라는 이제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전쟁 때 나는 군인이야. 그러면 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어떤 규칙과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규칙이 부딪히는 거죠. 이럴 때는 좀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의무론의 첫 번째는 칸트였습니다. 의무는 동기가 더 중요시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이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긴 학파고 여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좀 자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 이렇게 강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아 학파는 중세의 이제 학파인데요. 인간은 자연법을 파악할 뭘 지녔냐면 이성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자연법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가 조금 더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성향, 그러니까 경향성이라는 말도 나와요. 어떤 성향을 타고났냐면 첫 번째, 자기 보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살해서도 안 되고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족을 보존해라. 그 세 번째를 가서는 이제 하나님, 신에 대한 진리를 추구해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의무론 입장이라는 거. 그 의무론과 반대되는 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는요, 뭐가 제일 좋으냐면 쾌락을 좋아해요. 쾌락을 증진시키고 뭘 감소시키는 게 좋냐면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쾌락 추구, 고통 감소 이렇게 되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다 하면 자, 이게 가서 유용성.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쾌락은 올라가고 고통은 감소하는 게 유용성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트는요, 결과를 따라가는 거, 이 결과가 유용성이잖아요. 공리주의에서는 동기를 따라가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결과를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리주의 입장이 조금 더 많아요. 다양한데 한번 볼게요. 벤담은요, 이 쾌락이랑 고통을 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쾌락, 더 적은 쾌락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요. 그럼 뭘 선택해요? 쾌락의 양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벤담하고 달리 밀은요, 쾌락은 양도 있지만 뭐도 있어? 질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비교했을 때 요 쾌락보다는 이 쾌락이 훨씬 더 질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질적 공리주의예요. 둘 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행위 공리주의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양이 좋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질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근데 매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양이 많을까? 이게 질이 좋을까? 맨날 계산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유용성은 산출이에요. 잘못 나왔네요. 산출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벤담이나 밀 같은 경우에, 공리주의자 같은 경우에서는 거짓말은 때에 따라 달라요. 거짓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어떤 선의에 따른 거짓말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거짓말을 늘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게 나에게 뭐 유용성이 클까 적을까 계산하는 게 힘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가 거짓말을 해도 돼 보다는 훨씬 더 늘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야. 선의의 거짓말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할 때가 훨씬 더 피해가 컸던 거지. 그랬을 때 그러면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워서 그런 상황이면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규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계속 옳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리주의 단점은 동기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보다는 다 결과만 따지면 결과가 좋으면 장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쫓다 보니까 소수의 권익은 침해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보다 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결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권익은 늘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리주의는 결과, 음으로는 동기.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공리주의와 음으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배웠어요. 도덕 시간도 그렇고 맨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해. 그거를 배웠던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성이 이런 것들이 중시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덕윤리는요, 공리주의와 음으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여기는 공동체라고 얘기할게요. 음으론을 비판하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거, 품성, 덕성이 인성이죠. 요게 중요한 것과 그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비판하고 등장한 게 덕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덕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덕성을 갖춘 사람은 늘 일관되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해가지고 도덕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사람이고요. 맥킨타이어는 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입장이 시대를 좀 뛰어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품성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덕이라는 것을 습관화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덕을 지키도록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도록.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요. 중용이에요. 중용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기 좋은 게 딱 중간이 아니야. 산술적이라는 거는 딱 절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겁이 너무 많은 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겁이 많다. 그냥 겁이 많다라고 해봅시다. 비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리고 너무 자만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요거의 중간이 뭘까요? 했을 때 용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용이라는 거는 적지도 과하지도 않는 딱 적절한 것. 그래서 중용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맥킨타이어는요,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품성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여기가 개인의 자유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중시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요, 그냥 혼자 우뚝 선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보시면 배려윤리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동안 살짝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좀 정의에 가까웠어요. 좀 그래서 남성윤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좀 사회 정의와 같아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건데 이제 배려윤리 같은 경우는 좀 여성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배려성이 더 주목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배려가 강조되고 서로 간에 의존하고 관계적이다.
사람들은 서로 의존적이고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위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의 특수성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책임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행동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나와요. 여기서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다른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목소리는 남성 중심적인 정의윤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배려윤리로 보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배려윤리랑 우리가 의무론이랑 공리주의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이게 방금 말한 정의윤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는 틀렸고 얘가 맞아가 아니에요. 기존에는 이런 얘기들만 했으니 여기에 배려윤리를 넣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딩스가 배려적 관계.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보냐면 모성애에서 찾았어요. 모성애에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책임윤리와 담론윤리까지 할게요. 책임윤리는요, 이제 등장 배경이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는요,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후라는가 아니면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미세먼지 되게 심한데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이렇게 뭔가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는 문제들이 현대사에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윤리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정윤리는 벤담, 아까 공리주의자에서 나온 윤리인데요. 예전에는요, 순수한 심정에서 나온 나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고 종이 또 쳤네. 내가 여기 있는 화분을 떨어뜨려서 깨트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짝 흔들었더니 이 책상이 흔들려가지고 떨어진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책임윤리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책임의 결과. 책상이 흔들리는 거 내가 좀 알고 있었어.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책임윤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스라는 사람이 책임윤리 대표적인 학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윤리적 공백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과학적인 기술의 발견 있잖아요. 기술은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논의 있잖아요. 어떤 게 윤리적인지 요것의 이 공백, 이게 윤리적 공백이에요. 이 공백을 줄이고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자연, 미래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과 미래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요나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론윤리는요, 뭐냐면 담론이 이야기인데 공적인 이야기예요. 공적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잡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공적 이야기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의사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적인 담론장, 그러니까 공적인 이야기를 결정할 수 있는 담론장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서로가 논의가 됐을 때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윤리고 도덕이고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요 4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성, 내가 하는 내용이 진리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솔직한 진실성,
그리고 내가 너무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말로 전달을 해야 된다. 요 네 가지를 또 문제가 딱 네 가지잖아요. 우리 선지가 네 개고 나올 확률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책임윤리는 요나스고 이런 윤리적 공백을 얘기하고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별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